안녕하세요. 지범균입니다. 이 영상은 JPA 기초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JPA를 일단 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JPA는 ORM,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이 ORM 스펙의 하나고 자바 객체하고 관계형 DB 간의 매핑 처리를 위한 API를 정의하고 있어요. 2.2 버전까지는 자바 퍼시스턴스 API라고 불렀는데 3.0 버전부터는 자카르타, 이거 익숙하죠?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API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2.2 버전부터 이 JPA 스펙을 관리하는 주체가 JCP에서 이클립스 재단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 JPA 3.0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API 경우에는 자카르타 2.2 9 버전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JPA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무래도 자바 쪽 개발자들은 스프링과 함께 스프링에 연동해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스프링 6 버전부터는 자카르타 2.2 9 또는 그 이상 버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스프링 6 버전이 나온 다음에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상도 JPA 2.2 버전이 아니라 JPA 3.0 버전을 기준으로 좀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물론 JPA 2.2와 3.0은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패키지 정도 이름 변경인데, 하여튼 이 영상에서는 3.0 버전을 기준으로 그런 속성이나 설정 같은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JP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특징은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매핑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뒤에서 간단한 예로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XML 파일을 갖고 매핑 설정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매핑을 설정하고 있고요. 스트링이나 인트, 로컬 데이터 같은 이런 기본적인 타입에 대한 매핑을 지원하고 있고, 또 커스텀 타입 변환기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밸류 매핑, 이 밸류 타입에 대한 매핑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나 그 이상의 컬럼을 한 개 타입으로 매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연관 지원, 1대1, 1대_n 이런 연관 지원하고 있고, 또 상속에 대한 매핑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런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첫 번째 영상은 일단 해보는 영상이니까 준비 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MySQL을 DB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MySQL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MySQL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거고, 사용자 생성할 거고, 권한 부여하고,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유저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 테이블이 다 DB가 다 준비가 되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자바 프로젝트는 메이븐 프로젝트로 할 거예요. 메이븐이나 그레이들이나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존을 추가할 거고, persistence.xml 이 파일을 작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 클래스, DB와 매핑할 때 사용할 유저 클래스, 그 다음에 실제로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한 메인 클래스들을 작성해 볼 거예요. 이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주소 있죠? 저 주소에 관련된 코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드를 보시고서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MySQL 설치는 직접 받아서 설치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도커가 편하신 분은 도커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해 보셔도 됩니다. DB는 JPA begin 이라는 이름의 DB를 생성을 할 거고, 유저는 JPA 유저, 그리고 암호는 JPA pass라는 이 암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JPA 유저가 JPA begin DB에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물론 이 명령어는 루트 계정으로 접근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생성할 건데 테이블은 이제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 물론 이제 JPA begin 그 DB 안에다가 이제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 컬럼 3개짜리를 만들 거예요. 뭐 이메일, 네임, 크리에이트, 데이트, 이 컬럼 3개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고, 이메일을 PK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븐 프로젝트로 할 거고, 자바 17 버전으로 할 거예요. 자바 8 버전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하이 버전을 사용하시려면 자바 11, 최소 자바 11 버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JPA-01을 사용했고요. 이제 GitHub에 올려놓은 하이 폴더 이름하고 같아요. 자, 그 폼.xml에서 이제 몇 가지 설정을 또 의존을 추가할 건데, 우선 하이버네이트 버전을 6.0.0 파이널 버전을 사용했어요. 그럼 하이버네이트는 뭐냐? 이제 앞에서 설명 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JPA는 일종의 스펙, 표준과 같은 거고 API의 모음이에요. 그 스펙을 실제로 구현한 구현체가 필요한데, 그 구현체 하나가 하이버네이트예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꽤 많은 경우 하이버네이트를 그 JPA의 구현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0.0 그러니까 6.0 버전 같은 경우는 하이버네이트 코어와 하이버네이트, 뭐 히카리 CP 이 정도만 있으면 JPA 3.0 규약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 하이버네이트 이제 5 버전 같은 경우, 5점대 버전 같은 경우는 하이버네이트 코어 말고 또 다른 어떤 모듈을 추가를 해줘야 JPA 3.0 그 규약에 맞게, 그 스펙에 맞게 코드를 만들 수 있었는데, 6.0 버전부터는 하이버네이트 코어만 이렇게 사용을 해도 JPA 3.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버네이트 다시 히카리 CP, 얘는 뭐냐? 얘는 커넥션 풀을 설정하기 위한 모듈이에요. 커넥션 풀을 제공하는 모듈인 거죠. 이 외에도 뭐 하이버네이트, C3P 제로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 예에서는 히카리 CP를 커넥션 풀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 외에 MySQL 커넥터 자바, DB 연결해야 되니까 드라이버 필요하고, 또 뭐 로깅 남기는데 필요한 로그백을 뮤준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예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을 2개를 꼽아보자면, 하나는 persistence.xml이고 또 다른 하나는 뒤에서 살펴볼 유저 클래스예요. 이 persistence.xml 위치는 어디냐면, 소스 메인 리소시스 밑에 메타인프라는 그 폴더에 위치하게 돼요. 클래스 패스의 메타인프 폴더 안에 위치하는 거죠. 이 파일은 어떤 거냐면, 이 JPA가 관리할 어떤 영속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영속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내가 어떤 클래스들을 맵핑 클래스로 사용을 할 거고, 또 DB 연결할 때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JDBC URL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구현체, 하이버네이트는 구현체라고 했잖아요. 그 구현체에 특화된 설정을 어떤 걸로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정보들이 이 persistence.xml 파일 안에 들어가요. 요 위에 2번째 줄에 보시면 persistence unit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 단위로 이제 어떤 영속성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진짜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특히 스프링과 연동을 해서 코딩을 할 때는 이 파일을 작성하지 않아요. 스프링이 대신 다 알아서 해줍니다. 스프링 부트가, 혹은 뭐 스프링의 어떤 다른 설정을 사용하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 파일을 작성할 일이 사실상 없는데, 그럼 이 파일을 왜 설명하냐? 일단 JPA 단독으로 예제를 실행해 볼 거기 때문에
이 파일에 대한 좀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persistence 유닛 태그에 보면 name 속성이 있고 그 name 속성에 JPA begin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거는 이 영속 단위, 영속성을 관리하는 단위를 어떤 대표하는 그 일종의 식별자 같은 이름이고요. 이 이름이 뒤에서 코드에서 쓰여요. 그리고 클래스 태그가 있는데 이 클래스 태그는 내가 이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DB하고 매핑 처리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매핑 대상 클래스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클래스 태그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추가를 안 해줘도 JPA가 자동으로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exclude unlisted classes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가 지금 true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되지 않은 클래스는 제외할 거야 라는 걸 일단 true를 했는데 이 값이 true가 아니면 검색을 해서 자동으로 찾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true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DB 연결 설정이 있어요. JPA 2.2 버전에서는 자카르타.persistence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JPA 2.2 버전부터 JCP에서 관리하던 스펙을 자카르타에서 이클립스 재단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JPA 3.0 같은 경우는 이 주요 프로퍼티의 설정이 자카르타.persistence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 봐도 아시겠죠? JDBC 드라이버 설정하고 JDBC URL 설정하고 유저, 패스워드 설정하죠. 이 정보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DB와 사용자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이버네이트에 특화된 또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 먼저 하이버네이트 다이얼렉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이버네이트가 어떤 DB마다 알맞은 이제 쿼리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DB마다 알맞은 쿼리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다이얼렉트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MySQL을 사용하니까 WILD 하이버네이트 다이얼렉트에 MySQL 다이얼렉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물론 하이버네이트 버전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설정은 6.0 기준으로 이 다이얼렉트 클래스 이름을 지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이버네이트.히카리 쭉쭉쭉쭉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히카리 CP를 이용한 커넥션 풀 설정이에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B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과 매핑을 할 유저 클래스의 코드예요. 이 코드를 보시면 뭐 entity라는 애노테이션 있고 테이블 애노테이션, 뭐 ID 애노테이션, 컬럼 애노테이션이 있어요. 이 이름만 봐도 이거 대충 뭐 하는지 알 것 같죠? 각각을 이제 좀 약간 설명을 붙여봤는데 먼저 add entity 같은 경우는 DB 테이블과 매핑할 대상이야. 바로 얘가 매핑할 대상이야라는 걸 설정하고 있어요. 이 JPA에서는 entity라는 단위로 DB 테이블하고 클래스하고 이제 매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entity 단위로 하는데 바로 그 entity가 이거다, 이 클래스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는 게 add entity annotation이고요. 테이블 애노테이션은 내가 요 테이블하고 매핑하게 돼라는 걸 의미해요. 즉, 요 유저라는 클래스는 소문자 유저라는 테이블하고 매핑할 거야 라고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dd id annotation 있죠. 이 annotation은 식별자에 대응해요. 보통 이 add id annotation은 테이블의 pk와 매핑하는 컬럼에 붙이게 돼요. 그리고 특별한 설정이 없으면 필드명하고 같은 이름을 갖는 테이블 컬럼하고 매핑이 돼요. 그래서 이메일 필드나 네임 필드 같은 경우는 각각 이메일 컬럼, 네임 컬럼하고 매핑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름이 다르다. 필드명하고 컬럼명하고 이름이 다르면 add 컬럼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매핑할 컬럼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create date라는 이 필드와
매핑할 컬럼 이름으로 create date를 설정한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설정과 파일 생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 일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코드 중에 대부분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작성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스프링 없이 JPA만 이용해서 DB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가장 먼저 Entity Manager Factory라는 것을 생성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JPA 비긴을 파라미터로 주고 있죠. 저게 아까 persistence.xml 파일에서 사용했던 영속 단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해서 Entity Manager Factory라는 걸 만들어요. 이 Entity Manager Factory 이건 일종의 DB 연동을 위한 기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DB 연동은 Entity Manager라는 걸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Entity Manager 팩토리 이름이 팩토리잖아요. 그 팩토리를 이용해서 Entity Manager를 생성을 합니다. 이 Entity Manager는 일종의 DB 커넥션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DB와의 연동을 처리해주는 애예요. 그리고 Entity Manager에서 get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엔티티 트랜잭션을 구하고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뭔가 트랜잭션 처리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의 비긴을 호출하면 트랜잭션이 시작이 되고요. 또 트랜잭션에 커밋하면 커밋되고 롤백하면 롤백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엔티티 매니저의 persi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 persis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파라미터로 전달한 객체가 DB에 저장이 돼요. 물론 이 저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언제 저장되는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persist를 호출하면 아까 그 엔티티로 매핑한 객체가 DB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처리를 끝나면 파이널리에서 엔티티 매니저의 클로즈를 호출해줘야 돼요. 이건 마치 그 커넥션을 사용하고 나면 에러 유무에 상관없이 커넥션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엔티티 매니저도 사용이 끝나면 이렇게 닫아 주셔야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도 같이 클로즈를 해줍니다.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면 사용했던 자원, 뭐 커넥션 풀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다 이제 반환하는 처리를 하게 돼요. 실제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보셨던 유저 세이브 메인 클래스예요. 팩토리 생성하고 엔티티 매니저 구하고 트랜잭션 구한 다음에 트랜잭션 시작, 커밋, 또 익셉션이 나면 롤백 시키고요. 중간에 보면 유저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유저 객체를 persist에 저장하죠. 그럼 이 유저 객체는 어떻게 생겼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at entity annotation이 붙어 있고 at 테이블 애노테이션으로 나 유저라는 테이블하고 매핑할 거야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id, at id 애노테이션 있고 또 at 컬럼 애노테이션으로 필드명하고 컬럼명이 다른 그 매핑을 처리하기 위해서 at 컬럼 애노테이션도 사용했어요. 실제로 DB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유저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뒀는데 실행해보면 여기 결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결과가 없네요. 여기 0, 로, 리트리브드라고 되어 있죠. 아무 결과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유저 세이브 메인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run. 열심히 들고 있고, 돌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insert into user. 뭔가 인서트 쿼리가 실행이 됐어요. 자, 콘솔에서 다시, DB 콘솔에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볼까요? 여기 유저 nuser.com 이름 유저 여기 실제 시간이 기록되어 있네요. 코드에서 보면은 유저를 생성할 때 이메일하고 네임을 이렇게 줬잖아요.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아마 PK가 쭉 나니까 뭔가 에러가 나야 할 것도 같고요. 뭔가 에러가 났네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뭐 디플리킷 엔트리라고 나와 있어요. PK가 지금 쭉 난 거죠. 뭔가 DB에 실제로 잘 저장하는 시도를 했고 데이터가 없으면 저장이 됐고 PK가 중복이 되면 또 익셉션도 잘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객체로 매핑해서 읽어오는 그런 예제예요. 보시면 위아래 대부분은 다 똑같고 딱 하나가 다른데 앞에서는 persist를 사용했잖아요. 이번에는 find를 사용해요. find의 첫 번째 인자로 매핑 클래스, 아까 앱 엔티티로 매핑한 그 클래스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 뒤에 두 번째 인자로 pk를 전달을 해줘요. 이 pk는 at id로 매핑된 컬럼의 값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저와 매핑된 테이블에서 pk가 id가 유저 앱 유저닷컴인 얘를 조회해서 읽어올 거야 하는 거죠. 만약에 존재하면 읽어와서 유저 객체를 만들어 주고 존재하지 않으면 너를 리턴해요. 쉽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앞에서 봤던 코드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 있음 이라고 다 로고가 찍혔고 이메일이 뭐다 라는 것도 있네요. 실제로 select 쿼리를 실행한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유저 1의 유저닷컴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결과가 없어야겠죠? 역시 또 쿼리 실행했고 유저 없음이라고 출력이 됐네요. 다음은 데이터를 바꿔볼 건데요. 데이터를 바꾸는 것은 간단해요. 먼저 바꿀 대상을 find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회를 하고요. 그 조회한 객체의 필드를 변경해주면 돼요. 그리고 트랜지션을 커밋하면 됩니다. 별도의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뭔가 다시 엔티티 매니저에 뭔가를 호출할 필요가 없고 그냥 트랜지션 범위 안에서 내가 조회한 객체의 형태를 변경만 해주면 돼요. 여기에 유저 체인지 네임은 유저 클래스, 유저 객체의 네임 필드를 변경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먼저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볼게요. 유저 and user.com에 이름이 유저로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해볼 겁니다. 먼저 id가 유저 and user.com인 유저 객체를 구하고 그 구한 객체에다가 이름을 약간 시간 기준으로 일종의 완전한 랜덤은 아니지만 그냥 시간값 기준으로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변경을 해줘요. 이게 체인지 네임 코드를 한번 보면 이렇게 그냥 네임 필드를 값을 변경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먼저 select로 유저 객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저가 존재하니까 체인지 네임을 변경했고 그리고 나서 커밋을 했는데 보시면 업데이트 쿼리가 실행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바뀌었는지 한번 DB를 조회해보죠. 이름 53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더 실행해볼까요? 절묘하게 똑같을 수도 있는데 퍼센트 100이니까 절묘하게 똑같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뭔가 업데이트 쿼리가 실행이 됐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번엔 또 바뀐 걸 알 수 있죠. 64. 자, 첫 번째 영상 일단 해보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정,
앞에서 그 유저 클래스를 떠올려 보시면 앱 엔티티, 앱 테이블, 뭐 앱 컬럼, 앱 아이디 이런 간단한 설정으로 클래스하고 테이블 간의 매핑을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엔티티 매니저가 제공하는 퍼시스트, 파인드 뭐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DB 연동을 또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봤고요. 객체를 변경을 했는데 별도의 뭔가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직접. 그런데 객체를 변경한 것만으로도 DB 테이블의 데이터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쿼리가 실제로 실행이 됐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는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하고 또 객체를 조회하고 그 객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쿼리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바로 제가 JPA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01 일단 해보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